자, 국민의힘이 어제 국회에 복귀했지만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벌어졌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법사위에서부터 보죠. 법사위는요, 시작부터 여야 간에 아주 거친 공방이 이어지면서 개의 6분 만에 중단이 됐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유상범 의원 간의 이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죠.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여당에서 일단 앉으셔야죠. 그러면 이 정도는 해야지. 잠깐만요. 오늘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의원님 성함이 누구세요?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 저는 정청래 위원장. 예, 정당 유상범 본인 자리로 들어가세요.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니, 제가 지금 들어가세요. 정의는 또 마음대로 위원장이 하고 싶은 정의하고 정의를 제기하는 것도 마음대로 합니까? 국회법을 믿어 있습니다.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다른 분들 이제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자, 회의 시작 직후부터 공부 좀 해라. 공부는 내가 더 잘했다.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다 싶을 정도인데 또 우픈 상황이기도 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아냥이 이어진 어제 이 법사위 상황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이제 일단 그 어떤 특정 정당의 의석수가 너무 많게 되면 네.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의석수 여부와 상관없이 정청래 위원장의 저 의사진행 태도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들어갔잖아요. 네네. 뭐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들어와서 국정을 논의하자라고 했으면 들어왔으면 같이 논의를 해야죠. 일단 논의하는 절차는 지켜줘야 되는데 그 논의대로 어떤 결론이 나는 것까지는 제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네네. 다수결이니까 근데 논의하는 절차는 거쳐줘야 되는데 그것조차 지금 하고 있지 않잖아요. 국회법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유상범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간사로 내정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위원회에서 간사 선출하고 간사를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간사와 협의해서 의사 일정을 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제 간사가 늦게 선출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간사하고 상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간사의 의견은 존중해줘야 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네. 국회법의 위원회 발언과 횟수와 그 시간은 제한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네. 물론 2명 이상이 같이 손들고 발언하겠다 그러면 뭐 15분 이내에서 의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중지하지만 아니 서서 발언하는 거하고 나와서 발언하는 거하고 의사석에 앉아서 발언하는 거하고 제한 규정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의원이 국회법을 다시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다. 저것은 어찌 보면 위원인에 대한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을 침해한 거로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예. 여당 무시와 조롱 뭐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얘기를 했었죠. 김종욱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제가 볼 때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구나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21대부터 여야 간의 갈등이 너무나 심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고 네. 또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이 국회에 들어와서 어떤 민주적인 토론을 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예. 고스톱 노릇을 한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어떤 협치의 과정에 대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좀 신뢰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국민들이 이걸 다 지켜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국회에 대한 권위 또는 존중,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좀 앞으로 좀 여야가 또 새로운 규범들, 문화들을 만들어내서 좀 국민에게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저는 그걸 글로 가기 위한 하나의 좀 전 단계에서 갈등이 아닐까.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근데 한 가지 제가 사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신뢰하든 말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석을 신뢰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상임위 정부위 빼놓고는 모든 상임위에서 5분의 3이 넘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당연히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의결할 수가 있어요. 네. 심지어는 직회부도 가능합니다. 네. 법사위 패싱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협치 의지를 신뢰해야 돼요. 그 신뢰를 누가 조성해야 되나요? 이거 민주당이 조성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국회법이 마련한 절차 할 수 있다고 표현돼 있지만 그 절차들을 다 거쳐주게 되면 아니 국민이 바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수기 과정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없이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옹호한다라고 한 발언도 거꾸로 얘기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인가? 저렇게 모든 법에 규정된 절차를 패싱하고 급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 예. 수차례게 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 이재명 대표의 방탄 내지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기초 작업 아닌가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힘을 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짧게만 반론을 예, 드리면 이제 모든 논리가 다 거기로 가 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겠다, 2년 동안 내내 탄핵하겠다 이런 말씀만 하시는데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국회 예를 들면 위원장이 의사를 진행을 할 때 그 옆에 있어서 예를 들어 그런 방해하는 행위들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솔직히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일단 상식적으로 말씀해 보죠. 옆에 바로 서 있으면 그것이 토론하겠다는 내용이겠습니까? 자리에 앉으시고 말씀하신 절차에 따라 가면 좋겠는데 이미 시작한 태도부터가 제가 볼 때는 토론을 하자는 내용보다는 의사진행을 막겠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겼으니 앞으로라도 쌍방이 거기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상응 설명 정리해드려야 돼. 그게 토론 단계가 아니에요. 간사를 선임해야 선임 되는데 단계를 해달라는 간사 선임 안 하고 그냥 진행을 하잖아요. 아니 국내심이 들어왔어요. 그럼 간사 선임해가지고 당연히 선임한 이후에 예정된 의사를 진행하면 돼요. 근데 간사 선임도 안 하고 그냥 진행하시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자료 부분은 조작이라는 이거는 뭐 잘 해야 되는데 뭐 정청래 의원의 이제 우리 재량권도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렇지만 저렇게 하는 것이 맞냐라는 지적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그 아까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말씀 따라서 이 중단됐던 회의가 이제 다시 재개가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독으로 이제 법사위가 이제 방송사법을 처리를 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항의를 하면서 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당이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정청래 의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진행을 하면 이제 다수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있는데도 이런 형식을 취해서 갔다는 거 요게 이제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법을 떠나서 네. 자, 장외에 있던 국민의힘이 그것도 아주 극소수당이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이제 협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들어왔습니다. 그럼 기존에 어떻게 흘러갔다는 거를 제가 위원장이면 설명을 해주겠어요. 네네네. 이렇게 우리가 진행해 왔다. 당연히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간의 경과를.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의사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 통과하지 않았던 법안 예전에는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만큼 문제가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기 절차를 거칩시다라고 이제 유상범 의원이 제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방법적 일환으로 소위회를 넘겨서 여기서 조금 더 토론을 해보자. 그 소위위원장도 2개 다 민주당이 선임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소위위원장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조금 더 토론해보자. 왜? 이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게 다시 통과될 확률이 없어요. 예.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이 법안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럼 국민의힘을 설득하거나 이런 토의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의사를 일치게 해가는 과정을 밟아야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명분도 얻는 것이고 실제 법안이 문제가 뭐 있는지에 대해서 상대방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거고 예. 반영하는 거고 녹여내는 거고 하는 건데 예. 이거 없이 그냥 통과시켜버리잖아요. 이런 국회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 윤기찬 변호사님의 얘기는 이거 같아요. 지금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속전속결로 처리를 했는데 어차피 대통령한테 갔다가 거부권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최상병 특검처럼 내부에서 여기에 좀 동의하는 내용들이 국민의힘이 좀 동의하는 8표 가는 데서 그 동의하는 것이 있어야 될 건데 그냥 통과만 시키면 또 단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일단 2가지가 있겠죠. 하나가 뭐냐면 지금 그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가 2인 체제, 합의기금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로 1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장과 반통위원 2명이서 네네. 모든 방송 관련된 내용들을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또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빨리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방통위원장이 부출석을 했는데요. 부출석 사유가 국무회의 배석의 이유예요. 대통령이 오히려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했으면 거기 가라고 해야지 맞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입장은 뻔한 거다. 이 법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야당도 그런 입장에 동의할 수밖에 여당도 만약에 네. 그런 입장에 동의한다면 대안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겠죠. 전 그렇다면 이 입법을 원래 20일 때부터 계속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예. 빠른 시일 내에 통과를 시키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것 자체가 더 낫다라고 제가 볼 때 야당 입장에서는 판단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전 그래서 이건 여야가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야당일 때 다 주장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느 당이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 다 옳다고 야당일 때 다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니 문제는. 그 질문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어차피 그 이제 제2 거부권이 행사가 올 것 같은 뻔한 상황인데 좀 수기를 거치면 예를 들어서 수기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면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건데 뻔히 알면서 그냥 보면 거부권 행사하도록 하겠다라는 주장이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로 하고 하는 겁니까? 그 논리대로 말씀을 예, 하시면 네. 어떤 형태로든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반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통과 안 되는 내용인 거죠.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당이 그럼 대안을 좀 제시해 줘라. 예. 그러니까 여당이 대안을 제시해 줘야 토론이 가능한데 대안 제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예. 10년 이상 논의가 된 내용이거든요. 예. 그냥 그런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 내용들에 대한 수기보다는 알겠습니다. 결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근데 같습니다. 방통위 설치법은 처음 발의하신 거예요. 네. 개정안을 발의하신 건데 그게 지금 한준호 의원이 발의했는데 그 내용 자체도 개의 요건을 4명으로 이제 정확하게 못 박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개의 요건이 없는 거에 대해서 2명으로 해석하는 것도 이런 수긍하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하신 거고 그러면 이전에 2명으로 방통위 운영됐던 거 문제가 없다는 걸 자인하신 거고 예. 그다음에 이 방통위법에 대해서는 처음 개의한 거라 이거 수기 과정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국민들의 공청회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국민의 의원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근데 그냥 다 통과버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모로 보나 이 부분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한 이런 그냥 잘못된 의정 활동이다. 저는 이렇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뿐이 아닙니다. 어제 이제 과방위에서도요 여야 간의 설전이 벌어졌어요. MBC 사장 출신이죠 김장겸 의원 상임위원 이 자격 문제를 놓고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계신 김장겸 의원님은 현재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방위원으로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님 아버지라고 부르던데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 어머니로 등장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좀 소화를 해야 돼서요. 김장겸 위원님 말씀을 소화할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제가 2 아이를 둔 어머니 맞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짧게 양쪽에서 결론적으로는 이해충돌 시비잖아요. 여기서 한마디 지켜주시죠. 뭐 제가 봐도 저는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내부에서 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김장겸 의원 같은 경우 MBC 사장 시절에 부당하게 해임됐다고 민사소송이 전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MBC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MBC가 재산상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별 사안과 관련된 문제에서 본인이 문제가 된다면 그걸 좀 배척하거나 배제하는 것들에 대한 서로의 기준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안 그러면 근데 건건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는 야에게 야는 여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김장겸 의원 같은 경우 본인에 대한 이런 문제가 제기된 측면들도 있습니다만 과방위와 상관없는 막 그 주장을 하시잖아요. 뭐 민주당의 뭐 어머니냐. 그다음에 또 와서 갑자기 또 이재명 당대표 막 비난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습들을 보이는 행태가 김장겸 의원에 대한 상대방 이해충돌 문제랑 결합이 되게 되면 김장겸 의원에게 더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뭐 저 의원님의 문제 제기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회법에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은 선임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피감기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하는 당사자가 지금 국회의원이 그 해당 위원이 된 거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넓혀 놓으면 저는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요. 자 당사자나 대리인도 변호사 그러니까 대리인 있잖아요. 대리인도 당사자를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러면 법사위에 들어가 있는 옛날 이재명 대표 및 그 측근들의 변호를 했던 분들은 다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저 정도의 이 문제 의식이 있다 그러면 저걸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라고 만약에 본인이 평가한다 그러면 법사위에 있는 몇 분, 제가 뭐 몇 분인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분들 다 사임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민주당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양쪽이 이제 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가운데 그거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재신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아마 좀 의지는 뚜렷하신 것 같아요. 거부의 의지. 거부에. 왜냐하면 무력한 거죠. 이 현재 보니까 예전에 민주당 같은 경우 협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해왔는데 지금 아예 협상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아마 자괴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의지가 생각보다 옛날 조영 대표의 사찰 돌던 그때하고는 약간 다르다. 그때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당 전당대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여당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주요 이슈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각 후보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정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핵무장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제는 핵무장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핵무장을 가게 되면 저희는 국제사회에서 큰 제재를 받고 국민들이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겁니다.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 전략자산을 갖다 놓고 한국과 미국 간의 핵 공유 협정을 맺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 자, 나경원 후보가 좀 평화와 자유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면 자체 핵무장론을 꺼내 들었는데 다른 당권 주자들은 반대한 1대3으로 이제 반대하는 이런 신중론을 펴고 있는 상황이에요.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2라운드가 핵무장론으로 벌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의원이 수세신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핵무장이라는 내용 자체는 상당히 예를 들면 아주 묵중한 또 무게를 가지고 있는 주제인데요. 예. 이걸 선거의 수단으로 활용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거의 가능하지 않은 전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미국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고 더 크게는 NPT 체제와 관련해서 국제적 제재까지도 예를 들면 받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문제이고 동아시아 지형 전체가 변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걸 어떤 여당의 전당대회의 당대표 주자가 제기를 하는 것은 보수층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저 논의가 앞으로 어느 순간에는 제기가 될 당연히 제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선거 때 저런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건강한 토론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제가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주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체 핵무장을 위해서 NPT 탈퇴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한 후보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어요. 내부에서 봤을 때는 이 핵무장론에 대한 그 논의, 전대를 앞둔 이 논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대에서. 이게 현재는 사실 일부 보수층만의 논의 대상은 아니에요. 네. 이전에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임박했을 때 그때 한참 이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저런 말들이 나오고 이게 이제 시점별로의 차이 문제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핵무장을 하려면 NPT 탈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렵죠. 그러나 이 국민적 지지도는 상당히 높아요 또.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가지고 뭐 재처리 기술을 통해서 플루토늄 수출을 하자. 이 부분도 맞는 말씀인데 이것도 원자력 협정이 35년까지 돼요. 이것도 만약에 이것도 탈퇴해야 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후보들이 이 말은 본인 임기 내에 하겠다는 의미로 보이지는 않고 이런 논의들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경원 후보가 그랬던 말을 했다고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의 재처리 기술을 통해서 플루토늄 추출을 해야 된다. 이 부분도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현재 입장에서 보면은 윤상현 후보처럼 이거 핵 공유해야 된다. 나토식에. 우리가 핵 발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량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이잖아요. 그다음에 상시 뭔가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이 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일부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원희룡 후보처럼 현재 정부 입장과 같이 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미래냐 현재냐 그다음 이런 것들의 문제지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CG를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CG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렇게 이제 각자 이제 핵무장론에 대해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 4명이 각각 당심 공략을 위해서 저렇게 뛰고 있습니다. 친윤을 공략하는 나경원 후보, 또 당심 공략하는 원희룡 장관. 그다음에 세력 확장 나서는 윤상현 후보와 오른쪽에 이제 한동훈 장관 당내 세력 공략하는 장면들을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고 한상국 상사 부인 김한나 씨를 후원회장으로 했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보수층에 대한 어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본인의 보수의 지지율이 높죠. 옛날 유승민 전 의원하고의 대결 구도에서 보면. 근데 이제 국민적 지지율은 또 낮았어요. 근데 오히려 보면 지금 이제 대통령하고의 각 문제가 또 이슈로 떠올라 있기 때문에 보수 측의 지지율을 조금 더 넓히거나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상사 부인을 예전에 2년도 있으셨지만 최근에 후원회장으로 영입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당직자 등 보좌진 등에 공을 들이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분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보좌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보다는 오히려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선거운동 전략을 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후보 발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놓고요. 정치권 여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이 제3자 특검
이 추진 방식 진일보한 제안이다, 받아들일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게 일부의 의견인지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뭐 정성호 의원의 일부의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3자라고 얘기하면 일자가 있고 이자가 있고 삼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핵심은 진실만 있는 거겠죠.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는 거고. 예.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제안 네네. 어떤 형태로든지 그 대안으로서 제안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진전된 측면이 있는데 예.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지야 거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안이 온다고 하더라도 특검을 받을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전 그렇다면 이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뭐 여당에서 이런 흐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위 여당의 요구들이 수용될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예. 저는 야당의 일관된 입장일 것 같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 네네. 소위 그 여당 내부에서 진일보된 내용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전됐다고 판단이 들긴 합니다만 예. 그 그냥 진전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호평을 할 뿐인 것이지 예. 여당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예.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병에 대해서. 저거는 한동훈 후보의 저 실수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쨌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 수사 결과에서 만약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더라도 안 하겠다라고 이제 그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뭐 하겠다라고 이미 해놨기 때문에 뭐 제3자를 통해서 네. 그다음에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통해서 뭐 임성근 사단장이 혐의가 없다라고 나와도 네.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 장관 측에서 말씀하시기는 야,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 상관없이 본인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저번은 한동훈 후보의 실수라고 보여지고 저렇게 정성호 의원 같이 받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받으면 지금 해야 돼요. 그리고 받고 나서 못하게 되면 본인이 또 무능력이 나오는 거고 또 만약에 그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는데 여기서 이탈표가 생기게 되면 그것도 당이 또 혼란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문제가 아니 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대안을 내놔야지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막는 상황이고 국민의 민심을 좀 생각해야 된다. 그런 주장으로 이걸 대안을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또 적당치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공수처라는 기관을 이제 수사기관 출신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통령실이나 누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적 증거가 없게 되면 예, 공수처에서 수사 결과 나오는 거를 일단 존중한 차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가 예. 맞는 거죠. 예. 근데 뭐 국민적 여론 때문에, 국민적 지지도 때문에, 국민적 우려 때문에 이걸 하겠다. 네네. 저는 이런 발상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수사 결과상 임성근 사단장이 혐의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 추진하겠다. 이것도 명분이 있다고 봐요. 근데 아무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수사 결과에 불구하고 추진하겠다. 이거는 상당히 정치적 고려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좀 지켜보도록 하죠.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단독 출마하고 뭐 추대 형식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찬반 투표는 하는 겁니까? 뭐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사항이 없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에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지금 상황 자체는 연임으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만 그래서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 또 다른 분이 나올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예.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거죠.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을 좀 비상체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적어도 이제 최수근 해병 특검법 그다음에 예. 대통령 부인 특검법 문제와 관련해서 좀 막다른 어떤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은 어떤 법이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예. 또 검찰 인사를 통해서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장악을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면서 관료사회를 갖다 통제하려고 하는 측면 이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예. 거기에 타당한 강력한 좀 야당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좀 민주당 지지층들의 일관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이재명 당대표가 조만간이겠습니다만 결정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맞게 전당대회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 내에서는 무슨 당 대표는 그렇고 이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이제 충성 경쟁 멘트들이 계속 나오니까 글쎄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게 과연 이재명 당대표로 가는 것이 그 대권 가도라든가 뭐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죠? 저는 사법 리스크를 해칭하려고는 의도가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저분들은 물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현재를 규정하는 게 무슨 계엄령 시대로 규정을 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의 비리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건 맞잖아요.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런데도 왜 이걸 탄압받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만들어가지고 본인들 최고위원회 이걸 활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개인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금까지는 검찰에 의한 사법 리스크라 국민적으로 지지가 크지 않았다 보더라도 네. 이제 만약 1심이 뭔가 나오면 유죄로 나오게 되면요 급격히 민주당의 위험에 처합니다. 근데 대안 세력이 없게 돼요. 아하.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대안부재론을 본인의 방탄에 또 당내 방탄에 활용할 여지도 없잖아 있다. 네. 그래서 저는 대안부재론을 만들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